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친시장적이신 분이다. 이 문제를 또 풀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굴까? 실제적으로 이분 얘기대로 됐어요.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불가능하다. 실기하면 여름에 겨울파카 입는 꼴이 될 수 있다. 와, 이분 미래를 보셨나봐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 중요한 속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토부 장관의 그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예상했던 신교원 국토연구원 원장님이 아니라 박상우 전 LH 사장님이 이번에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자, 이분은 어떤 분이고, 그리고 왜 이분이 지명이 됐는지 좀 자세하게 이분의 지금 앞으로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쳐지게 될지 그 내용들을 한번 속속들이 제가 기존의 인터뷰 자료들을 좀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전통 관료입니다. 그래서 행시로 1983년도에 국토부, 그 당시에는 이제 건교부였죠. 건교부에 이제 들어와서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후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원장님, 그리고 그 이후 2016년부터는 또 LH 사장으로 역임했었던 그런 분이시고요. 오랫동안 중요한 정책의 어떤 핵심 그 자리에 계속 있었었고 2016년 이후로는 꾸준하게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계속 오르내리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2010년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격변하던 시점에 중요한 역할, 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의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들을 굉장히 급격한 변동에 있었던 그런 변혁기를 다 이제 함께 했던 분이시기도 한데요. 자, 이분을 왜 이번 그 윤석열 정부가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했을지, 일단 가장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책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색깔과 연결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인 색깔로 인해서 뭐 그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트러블을 만들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에 부담을 좀 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안정적으로 계속 국토부에서 오랫동안 그 노하우를 쌓아왔고 또 그 많은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전통 행정 관료를 통해서 좀 안정적인 정책을 좀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 이분이 왜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지에 대한 이유들을 한번 제가 짚어봤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자, 우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국토부가 지금 굉장히 산적한 과제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산적한 과제들을 풀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핵심 문제, 바로 주택 공급의 문제죠. 뭐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도 뭐 중요하지만 지금 역대급 공급 대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전세든 매매든 뭔가는 가격이 굉장히 급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문제를 빠르게 좀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 적임자가 누굴까를 고민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PF 위기,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크고 작은 건설사들의 지금 줄도산 이슈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적임자가 누구일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 외에도 LH 좀 개혁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를 또 풀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굴까? 바로 박상우 전 LH 사장이 아닌가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근거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일단 주택 공급에 관련해서는 이분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자, 주택 공급 문제에 있어서 이분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코멘트했던 것들 좀 정리해서 보면은요. 자, 일단은 국토해양부 시절 2011년입니다. 그때 주택 토지실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서울시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자, 재건축 사업 굉장히 이렇게 하면 어려워집니다 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도 줄게 되고요.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나 또 전세가 문제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당시에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속도 조절하는 문제에 있어서 충돌을 빚었던 멘트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분 얘기대로 됐어요. 그래서 전세값 그때 폭등했고요. 전세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2016년 들어오면서 매가까지 따라 올라가는 환경이 되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환경이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시점에서 적절한 지적을 했고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과거를 현재에서 보면 과거를 돌아볼 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 인터뷰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7일에 인터뷰를 대한경제에서 했어요. 파워 인터뷰로 해서.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 내에 이분의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사고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걸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자,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급에 대해서. 자, 제조업만 해도 어떤 생산량을 조절해가면서 흐름에 대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재고 조정이 힘든 품목이다. 그래서 적어도 5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실패로 인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외에 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민간업계가 줄도산 위기를 내몰리는 상황이라면 그 절반도 채우기가 어렵다. 2, 3년 전에 착공한 주택의 완공, 입주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큰 골짜기가 앞에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리로도 못 막는 상황을 막으려면 정부가 하루빨리 움직여야 한다. 이 얘기는 공급과도 관련이 있지만 건설사업, 건설사들의 PF 문제에도 지금 의견을 개진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가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 3년 전 착공한 것들 지금 잘 진행이 안 돼서 서 있는 곳들, 진행이 멈춰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정부가 좀 빠르게 움직여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공급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자, 그리고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불가능하다. 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민간을 상대하기가 어렵다.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공공의 역할은 지원과 감독에 머물러야 한다. 공공은 그 적절한 그 관리 감독만 해주는 것이지 재건축은 민간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공감하는 얘기고요. 정부가 공공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에 대한 어떤 정비사업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앞으로 정책이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F 위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2022년 작년에 인터뷰 보면은요. 정부가 유한 정책 수단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화랑일 때 이익을 챙긴 건설사들을 도와줘야 하냐는 따가운 시선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돈줄이 막혀서 도산 위기로 몰리는 건설사 문제는 단일업체의 파산을 넘어서 산업 전체적으로 연쇄 부작용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비록 좀 그 건설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이것이 그냥 하나의 건설사를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명확한 생각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건설 기업 중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 보강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적기관, 건설공제조합이라든가 건설 관련 조합들까지도 위기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공급 생산 체계를 지켜줘야 된다. 결국 이 위기 기업들을 조금 숨통을 틔워줌으로 해서 뭡니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공급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게 있으신 거고요. 거기에 연동되는 게 PF 위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분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H 개혁 말이 필요 없죠. 2016년도에 주택공사 사장으로 사장으로 3년이나 임기를 채우시고 나왔으니까요. 사실은 LH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잘 아실 분이고요. 특히나 이분이 이제 LH를 끌고 수장으로 있을 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LH 경영평가가 1위에 올랐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LH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사람이 제일 잘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계산도 윤 정부에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LH에 대해서도 뭔가 좋은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으신 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이분의 여러 가지 사고들을 한번 좀 짚어볼게요.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이분에 대한 이제 평가를 기사화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치적인 반대에도 다른 부처와 정치정권의 반대에도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필요할 때는 규제 완화를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닐 경우에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강남 재건축 그리고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감면 등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정책들을
펼쳐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주 지금 너무나 좋은 시장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조금은 이 시장을 풀어줘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을 쓰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박원순 시장과의 그 갈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그 외에도 또 여기 중요한 코멘트 또 있습니다. 2011년도에 대한경제에서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은요, 기업형 민간임대 시장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종부세 등 과도한 세제를 풀어줌으로써 민간 주도의 임대 공급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자, 여기 뭡니까? 민간 임대 사업자 이분들에 대한 정책, 제가 볼 때는 좀 정책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세 가격은 급등하는데 공급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빵이 아니니까 부동산은.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어떤 전세 물량 공급을 해주려면 임대 물건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건축이라든가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풀자가 아니에요. 완화해야 되면 적정 수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치우침 없이 어떤 흐름을 잘 봐가면서 시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봅니다. 이제 MB정부 때 얘기를 잠깐 하는데요. 이 정치권에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분양가 상한제 풀라는 주문이 쏟아졌을 때 이전 정부의 집값 오를 때 정책을 꼭 쥐고 있어서 그게 되게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책으로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정치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2014년에야 겨우 풀렸는데 실기하면 여름에 겨울 파카 입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 답이 나오니 정부 내 캐비넷에는 시장 상한별, 시장 규제 완화 포트폴리오가 쌓여있다. 갖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으니 어떤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거는 2022년도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하실지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아직 퍼카를 입고 있는 꼴이라고 판단하실지는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시장에 대한 판단은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다는 점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최종 목표는 품질 좋고 각자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전세에 대한 얘기예요. 전세 가격. 전세 가격에 대한 얘기를 언제 했냐? 2011년도에 했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 발표할 때 했던 얘기인데요. 그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있을 때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세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일은 없다. 전월세 상한제 등은 당장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중 가격을 형성하거나 공급을 위축시켜서 결국 서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와, 이분 미래를 보셨나 봐요. 네, 미래를 바라보신 게 아니고서는 미래를 봤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 만큼 지금 우리 2019년 이후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되고 했었던 이후에 지금 전세 시장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중 가격이 형성됐었고 그 다음에 공급이 전세 가격이 너무 폭등하면서 공급이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됐죠. 그래서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고스란히 지금 전세 가격 급락하면서 다시 역전세 이슈로 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고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의 것들을 개입하는 그리고 시장에 대한 굉장히 생각이 통찰력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그동안 해오셨던 얘기들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박상우 전 그 LH 사장님이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굉장히 잘 꼼꼼하게 파악하고 그의 적시적소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맞는 정책들을 펴기 위한 적절한 규제도 풀어주고 또한 그에 따라서 또 이 전세 가격을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어떤 대안들도 좀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안전하게 국토부 장관 자리에 안착하시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국토부 장관님이 되신다면 앞으로의 정책 방향 어떤 흐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대감을 좀 갖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오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 변화들도 함께 계속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